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이제 Q&A를 받았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예.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단거리 훈련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단거리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훈련 종류나 방법 그리고 선생님이 국가대표를 지도하셨을 때 선수들에게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합 전 얼마 전부터 테이퍼링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단거리 훈련의 지식이 부족한 것보다는 네. 단거리 특성화시킨 훈련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그래도 현대에 와서는요. 네. 부족한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공개가 안 된 것뿐이지 네네. 각 팀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질문의 어떤 난이도를 봤을 때 본격적으로 수영을 하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뭐 테이퍼링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테이퍼링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지도자 아닐까? 아, 일단은 전문적인 체육에서는요 단거리 훈련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시합을 뛰는 거리보다 조금 길게 해서 지구력 연습도 같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니다, 긴 거리는 필요 없고 그냥 부드러움을 위해서 연습을 하다가 거리와 강도에 맞게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두 가지 시각은요 이 나이하고요 성별하고 그 종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요 지구력이 발달이 되면요 근력도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이에요. 단거리 선수가 스피드 향상을 위해서 연습하는 방법하고요 장거리 선수가 스피드 향상을 위해서 연습하는 방법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단거리 선수들은 직접적으로 단거리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스피드가 좋아져야 되겠죠. 네. 근데 장거리 선수는 그 스피드 연습을 한다고 해서요 시합 때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올라오지는 않아요. 뭐 않는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비효율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거리 선수는 25짜리 8개 한 번 할 때마다 충분한 휴식을 가지면서 연습하는 방식이 주 방식이라면은 장거리 선수는 자신의 시합 상황에 마지막 하나를 강하게 하든 아니면 그 안에서 뭐 스피드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돼요. 장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200짜리 8개 연습을 한다. 그럴 때는 마지막에는 뭐 50짜리 하나를 추가해서 한다. 앞에 장거리 레이스 상황을 연출하고 다음에 스피드 연습을 한다. 그래서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가 스피드 향상을 위해서 연습하는 방법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단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딱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충분한 자극이 주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싶은데 네.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정도로 충분한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극의 다양성이에요. 인간은요 똑같은 방식대로 연습을 하다 보면요 결국엔 거기서 적응하기 위해서 힘을 들 쓰게 돼요. 개인 의지하고 다르게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단거리 연습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자극을 다양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자극과 자극의 다양성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추천하는 훈련 방식 같은 게 있을까요? 충분한 자극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거리, 최대로 할 수 있는 휴식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극의 다양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뭐 장비를 꼈다, 뺐다, 거리를 늘렸다가 더 짧게 했다가 이렇게 자극의 다양성을 주면은 충분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네. 하시면은 좀 스피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선수들은 대회를 앞두고 테이퍼링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효과 같은 게 궁금해요. 테이퍼링만큼은요 전 세계적인 코치들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에요. 테이퍼링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딱 명확하게 어떤 교과서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테이퍼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테이퍼링 하기 전에 지속적인 훈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피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체력을 회복해서 경기력을 극대화시키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1주에서 3주 정도 점차적으로 훈련량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테이퍼링을 하는데 훈련량을 뭐 줄였다가 다시 올렸다가 급격하게 줄였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렸다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퍼링은 점차적으로 훈련량을 줄여서 피로를 회복하고 경기력을 회복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이퍼링도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은 기간은 보통 평균적으로 1주에서 3주 정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 기간도요. 네. 나이, 성별, 수영 수준 종목에 따라서 또 다양해요. 아, 그렇겠죠. 나이가 많을수록 테이퍼링 기간이
좀 더 필요해요. 아, 남자가 여자보다 테이퍼링 기간이 더 필요해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테이퍼 기간이 더 필요해요. 종목은 이제 장거리냐 단거리냐인데 단거리일수록 테이퍼링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연구문에서 나왔던 것을 이제 코치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테이퍼링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상당히 개인차가 크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리 아무리 이론적으로 야 1주부터 3주까지 해야 돼, 뭐 3주를 해야 돼 그래도요 개인별로 코치가 좀 주의 있게 봐가지고 개인에게 맞는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테이퍼링을 하기 전 너무 강도가 높다 보면요, 네. 그 테이퍼링 기간 동안 체력이나 피로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테이퍼링 전에 네. 강도를 조금은 낮춰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훈련량을 줄여도요, 훈련 강도가 줄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경계 때문이에요. 신경계는 며칠 만에 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네. 훈련 강도가 낮아지면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경이 네. 조금은 후퇴하게 돼요. 훈련량을 주더라도 훈련 네. 강도는 줄이지 말자.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수영을 배운 지 2년 정도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킥의 중요성을 깨닫고 킥 차는 법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킥을 조금만 강하게 혹은 자주 차면 몸이 빨리 지치더라고요. 킥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선수들은 킥 연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킥을 아마 많이들 힘들어 하실 거예요. 네. 평형을 제외한 자유형, 배형, 저병은 거의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킥을 많이 차다 보면 힘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체를 이용하면요, 심박수가 증가해요. 맞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근데 이 발차기를 잘 차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하지만 발차기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추진력을 발생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네.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발차기는요,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고관절에서 시작이 돼요. 순차적으로 나중에 발목까지 가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 발차기에서 특히 자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발목의 각도예요. 내가 아무리 근력이 좋아도요, 발목의 각도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발차기 시합을 한다. 네. 대표님은 발목을 딱 펴고 저는 발목을 90도로 딱 제끼고 시합을 하면 네. 제가 져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차도 네. 그렇게 차면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차기의 핵심은 발목의 각도예요. 키판을 잡고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네. 일단은 발목의 각도의 네. 가동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예요. 아무리 근력이 좋아도 발목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발목의 유연성이나 가동성을 가져가려면 네. 어떤 걸 해야 되냐? 네. 그럼 발목을 쭉쭉 피는 연습도 중요하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정관이 근육, 네. 앞에 근육과 네네네. 뒤에 종아리, 그렇죠? 여기를 폼롤러 풀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 발목을 위해서요? 예. 왜냐하면은 발목이 있으면 정강이 근육이 얘를 잡고 있어요. 네. 대부분이요, 이 정강이 근육이 부드럽지 않아서 이 발목이 안 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앞뒤를 풀어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키판 잡고 차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은 목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스너클을 끼고 자연스럽게 고관절에서 시작되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네. 그걸 동시에 이제 발목의 각도를 물 속이 아니라 물 위에서 네. 좀 이렇게 확보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훨씬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드려요. 근데 이거를 얼마큼 해야 되냐? 네. 제 생각에는 일반 분들은 200m 이상은 연습을 하셔야 효과가 있지, 네. 잠깐 한두 번 한다고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네네. 25짜리 8개를 하든 네. 아니면 뭐 400m를 하든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근력에도 도움이 되고 유연성 차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발목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네. 예, 연습을 하시는 걸 저는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 훈련할 때 어떤 포인트에다 신경을 좀 써야 되나요? 일단은 움직임의 시작점이 고관절이겠죠. 발목에 힘을 빼고 네. 고관절의 움직임으로 네. 찍찍질을 한다는 느낌으로 네. 발목에 힘을 빼고 차시면서 네. 그 움직임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로 가셔야지 처음부터 빨리 차시다 보면요, 고관절을 움직이지 않고요, 무릎을 이런 식으로 굽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움직임의 시작이 네. 고관절이 아니라 무릎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수영에서 안 좋은 겁니다. 자유형 리커버리 시에 오른쪽 팔은 호흡을 하게 되니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왼쪽 팔이 롤링을 해도 팔이 뻣뻣해서 동작이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떤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솔직히 직접 봐야 알 수 있어요, 수영하는 모습을. 네. 근데 지금 그냥 이 질문만 봐서는 뭐 장담까지는 아닌데 네. 분명히 롤링이 안 되실 거예요. 아, 우리 수영에서 리커버리 있잖아요. 네. 유연성이 없으셔도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뭐 엄청나게 유연성이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고 네. 그냥 옆에 서가지고 팔 네. 드는 동작 있죠. 네.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팔이 부드러움이 없다, 네. 그러면 아마 이 역에 스트레칭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요. 네. 롤링이 더 필요하신 분일 거예요. 아. 또는 이렇게 드는 동작 있죠.
이 손등이 지금 위로가 있잖아요. 네. 좀 부드럽죠. 네. 만약에 얘를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게 되면은 네네. 또 뻣뻣해져요. 이 손목의 각도, 롤링 네. 이 두 가지 정도로 체크해 보시고 근데 네.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요. 네. 호흡을 반대로 해보세요. 안 되는 쪽. 반대 호흡도 힘들죠. 사람은요. 네. 호흡하는 쪽에 롤링이 더 커져요. 나는 왠지 왼쪽이 더 뻣뻣하다. 그럼 네. 호흡을 아마 왼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좀 더 리커버리가 좀 힘이 빠지시고 그래도 안 빠지신다? 그럼 손목을 아예 몸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방식도 단점은 있어요. 네. 어깨가 아픈 것보다는 낫겠죠. 낫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요 질문은 제가 영상을 봐야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거리 엘리트 수영 선수입니다. 브레이크아웃을 잘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금 수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브레이크아웃, 풀아웃이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거 네, 혼돈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 네네.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이 뭐냐면요. 이 수면에서 나오는 이 과정 네. 혹은 이 순간을 얘기해요. 빠른 브레이크아웃, 강한 브레이크아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속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깊이. 예를 들어서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변킥을 차다가 그 다음에 당기기가 시작되죠. 어느 지점에서 시작이 되냐. 만약에 깊이가 너무 깊은 데서 시작하면은 한 번 당겼는데도 물 밖으로 나오지 네, 못하죠. 출수 과정이 길어지겠죠. 예. 네. 너무 낮아도 좀 비효율적이고 너무 낮으면은 네. 한 번 네. 당겼을 때 그 추진력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아. 좀 엇박자가 나요. 네. 깊이를 맞추는 게 좋은 브레이크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곡선이에요. 스타트 혹은 이제 턴을 한 다음에 물속으로 잠수를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 곡선을 얼마큼 원만하게 할 수 있냐가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곡선이 급격하게 네. 들어갔다가 급격하게 나와버리면은 이것도 비효율적인 브레이크아웃이죠.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깊이에서 원만한 곡선을 그래서 나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공이 물에서 튕겨 나오듯이 튕겨 나오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만하게 나가는 방식이 아. 있어요. 근데 요것도 개인차가 있거든요. 자신이 충분한 타이밍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은 웬만한 곡선으로 나오다가 네. 자신한테 맞는 깊이에서 튕겨 오듯이 올라오는 게 더 빠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자신이 속도가 좀 느리다. 네. 그러면은 원만한 곡선으로 계속 나와야지만 아. 효율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하지만 이것 또한 추진력 있는 사람들은 원만한 곡선 이런 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해보면서 강력하게 나오는 그 곡선인데 그 강력한 나오는 곡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요. 내 배꼽까지 떠오를 수 있는 범위예요. 한 번 딱 나왔을 때 내 등 부위가 네. 다 나와서 바로 정상적인 수영이 가능할 정도가 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가장 안 좋은 방식은 뭐냐면은 땡기고 나왔는데 네. 속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수영에서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 한 동작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가속도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방식. 근데 네. 가장 빠르게 나오는 방식을 위치로 표현하자면은 등 전체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방식이에요. 유선형을 잘 잡고 물을 타는 수영을 하고 싶은데 현실은 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상훈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수영 기본 자세를 잡는 거는 광배근의 유연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견갑골의 상방 회전되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유선형을 잘 잡을 수 있다. 특히 광배근에 관련된 스트레칭, 견갑골이 상방 회전되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매달리기예요. 철봉 매달리기. 철봉 매달리는 것 자체가 몸을 다 정렬을 시켜줘요. 수영 선수한테요. 네. 컵볼리아하고 네. 철봉 매달리기 이 두 가지는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 매달리는 것 자체가 펴지지 않는다면은 나머지를 아무리 해도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영에서는 그 두 가지만 해도요 어깨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스트레칭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뭐 10초 하고 쉬었다가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아예 도움이 안 돼요. 최소한 30초 1분은 해야 아. 이게 도움이 되지. 올림픽 출전 선수를 뽑는 국대 선발전에서 기준 기록 같은 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김민섭 선수와 코치님이 화제가 된 짤의 근육 마사지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세 번째는 국가대표 코치가 되셨던 과정도 궁금하고 감독과 코치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이 기준 기록이요 올림픽 전 한 1년 반 전부터 공개가 되는데 기간을 정해줘요. 이 기간 안에 이 기록을 넘어야 출전할 수 있다. 그 기록은요 전 올림픽 14위가 기준이 돼요. 14위가 기준이 돼서 정해진 기록을 넘어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저희 쇼츠 한 2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사지 김민석 선수하고 박지훈 트레이너예요. 네. 요거는 뭐냐면요. 네. 근막 이완이에요. 경기 전후로 근막을 이완시켜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활동할 수 있게. 왜냐면 근육을 네. 감싸고 있는 게 근막이잖아요. 그렇죠. 이 근막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마사지 네. 혹은 회복을 시키기 위한 마사지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냥 되게 운이 좋았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네.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제가 국가대표 지도하기 전에 한국체육대학교를 지도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마침 거기서 좋은 선수가 배출이 되면서 2017년도에 또 네. 공채가 나왔어요. 지원을 해서 대표팀 코치가 됐는데 네. 뭐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엘리트 수영하는 학생의 부모입니다. 아이가 체육중학교 진학을 원하는데 개인클럽과 체육중학교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체육고등학교 진학부터 원하는데 아이 입장에서 적응하기 힘들고 늦을 수도 있다고 체육중학교부터 시작하고 싶어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인 클럽과 체육 중학교 장단점은 분명히 있긴 해요. 네. 뭐 개인 클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과 시간대가 맞는 클럽과 이렇게 선택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지만은 교육비 네. 측면에서는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네. 체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원도 잘 나오고요. 네. 그리고 같은 또래 애들끼리 또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나오는 뭐 단점도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좋다라고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질문에서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왠지 이 아이는 뭔가 준비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타트 블럭에서 1에서 5까지 숫자가 있던데 어디다 두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크라우칭 스타트를 할 때 뒷발, 앞발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삐뚤어져 있어서 대체적으로 오른쪽보다 왼쪽이 약한데 근육도 왼쪽보다 적어서 불균형입니다. 이렇게 약한 쪽 발을 앞에 두는 게 나을지 뒤에 두는 게 나을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앞발이냐 뒷발이냐 그거부터 답을 해보자면은 네. 그거는 중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스타트를 뛰기 위해서 중심을 앞에 두게 되면요, 앞에 발에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발을 놔야 되고요. 만약에 중심을 뒤에 줘서 뒤에 있는 받침 있죠. 네네. 이거를 차고 나갈 거면은 네. 내가 쓰는 발 있죠. 오른발잡이, 왼발잡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뒤로 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내가 뒤에서 차고 나갈 건지 앞에서 중점을 차고 나갈 건지에 따라서 발은 자연스럽게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1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네네. 반응 시간에는 이득을 보지만 힘에서는 손해를 봐요. 5번에 가면 갈수록 반응 시간에는 손해를 보지만 힘에서는 이득을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용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네네. 중심을 뒤에 놓고 네. 뒤에 있으면은 그렇죠. 앞으로 튕겨 나가는 이 작용 시간, 네. 그걸 더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힘에서 이득을 봐요. 하지만 또 기준이 있어요. 자신의 다리 길이. 너무 짧은 사람이 5번에 넣으면은 네. 다리를 쩍 벌리고 뛰는 자세가 되겠죠. 그렇죠. 성별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자신이 갖고 있는 다리의 길이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자신이 편한 곳이 있어요. 네. 자기는 한 3번까지는 편안하게 다리가 닿는다. 네. 근데 중심을 좀 앞에 놓고 뛰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제 1번 쪽으로 더 하는 거고 네. 나는 점프력을 극대화하고 싶다. 네. 그럼 자신이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신이 최대로 할 수 있는 범위 거기에다 놓고 뛰는 거예요. 스타트가 15가지 자세가 나와요. 중심을 앞에 놓는 거, 중간에 놓는 거, 뒤에 놓는 거.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니까 네네네. 15개 자세가 나오는데 두세 가지 자세에서 다 추합이 돼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중심을 뒤에 놓고 뒷발을 강하게 차는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죠. 반응 시간을 너무 빠르게 한다고 해서 스타트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추진력이 결정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얼마큼 내가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냐인데 무조건 스타트 때에서 빠르게 떠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스타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강하고 멀리 뛰는 스타트. 네네. 평형을 제외하고 자유형이 기본이자 필수라고 들어왔는데요. 나머지 영법인 배영, 저병을 잘하고 싶을 때 이 두 영법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유형에 집중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본인의 네. 상태를 일단 점검을 하셔야 돼요. 배영, 저병을 못하는 이유가 테크닉 때문인지 네. 아니면 체력 때문인지. 만약에 내가 체력이 나빠서 배영, 저병을 잘 못하겠다. 네. 그러면 자유형으로 연습을 하셔서 체력을 키운 다음에 접근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테크닉을 연습한다면 당연히 저병을 잘하면 저병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죠. 평형 네. 연습을 하려면 평형 연습을 해야죠. 답변이 좀 모자르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병의 경우 여자와 남자의 유연성, 힘이 달라서 단거리 저병 시 영법이 조금 다르던데 예를 들면 여자는 입수킥을, 남자는 출수킥을 더 중시하는 것 등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출스킥과 입수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크기와 강도에 따라서 네. 메이저 킥과 마이너 킥이 있어요. 그냥 두 번 다 빨리 차면 되지 않을까? 근데 체력이 안 되던데요. 그렇죠. 체력이 안 돼요. 네. 50m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네. 해야 돼요. 네. 하지만 100m, 200m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의 킥은 크고 강한 킥으로 메이저 킥을 쳐야 되고 한 번은
좀 작고 약하게 마이너 킥을 차야 효율적인 저병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쵸. 분배를. 예, 일단 출석킥에 강하고 큰 킥, 네. 그걸 차는 경우는 스피드에서 이득을 보지만 체력에서 손해예요. 익스킥에 메이저 킥을 찬다. 스피드에서는 살짝 손해지만 네. 체력에서는 조금 이득이 있어요. 남자 선수는 출석킥 차고 여자 선수는 입수킥을 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병 200은요 선수들도 완주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무조건 저병 200, 400 갈 수 있을 것 같죠? 이 영상을 보는 선수들이 아마 공감할 거예요. 저병 200 못 가는 선수들 꽤 많습니다. 억지로 가는 선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정상적인 폼으로 200을 완주한다는 거는요 진짜 힘든 거예요. 아, 그렇죠. 현대에 와서는 네.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출석킥에 맞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체력은 네.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스피드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 여자 선수들도 출석킥에 맞추는 경향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연구물로 나눠놓은 거지 네네. 어떤 선수는 오히려 또 입수킥을 찰 때 더 스피드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개인차다. 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연구물이 있다. 네. 저는 이제 생활체육인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저병은 입수킥에 맞춰라. 처음에는 출석킥 할 때는 일단 손을 빠르게 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갈 때 입수킥을 네. 좀 가볍게 차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패드를 사용해 보고 싶은데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패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패드를 이용해서 뭐 테크닉 교정에도 좀 활용도 많이 하죠. 테크닉 교정이라고 하면은 뭐 물감이나 뭐 그렇죠. 이런- 물감이나 네. 그런 것들.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패드를 어디에 착용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보통 이렇게 세 군데 착용하거든요. 네. 손끝에 이렇게 착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손바닥에 착용하는 거. 흔하진 않지만 전완근에 착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 손끝에 착용을 하게 되면요, 이 전완근이 활성화돼요. 물을 끝까지 밀어내는 능력 있죠. 그거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손끝에 착용을 하시고 물을 밀다 보면은 전완근이 활성화돼서 물을 끝까지 미는 연습하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바닥에 착용하는 거죠. 스트로크 전체에 부하가 증가시켜서요, 전체적으로 이제 근력 향상하는데 효과적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면 패드를 착용을 조금 제한해야 돼요. 패드를 착용하게 되면요, 네. 심박수가 하락해요. 물론 이제 같은 강도였을 때, 네. 같은 기록을 다녔을 때 팔에 오는 부하는 더 세질지 몰라도요, 네. 심박수는 하락해요. 그래서 그 훈련의 목적이 심박수다. 그러면 이 패드를 착용하지 않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또 자신은 심박수와 근력도 같이 가져가겠다. 네네. 그러면 뭐 착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결국에 모든 움직임은 우리 코어 혹은 이 내부에서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완근을 착용하게 되면요, 등 근육과 광배근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겨드랑이를 더 크게 열어서 수영하는 방법을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코어와 광배근과 등 근육이 협응을 좀 잘할 수 있게, 그게 목적이라면은 네. 전완근에 착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활성화된다. 패들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주먹을 쥐고 수영하게 되면 손바닥에 물이 네. 안 잡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팔 전체를 동작을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패드를 사용을 안 하고 주먹을 져도 패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근력은 조금 다른 얘기겠죠.